자, 예전에 선생님이 이거 활동지 풀이하는 거 한번 영상 찍어서 올린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올립니다. 이것도 역시 시험 범위니까 여러분 잘 공부해 둘 수 있도록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식민지식이라는 것이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과연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시기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제 크게 두 가지 시선이 존재합니다. 일단 그 두 가지 시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를 해주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정확한 명칭은 여러분 알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교 나가서야 들을 수 있을 거니까 그냥 이런 이론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세요. 첫 번째는 내재적 발전론이라고 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스스로 근대 사회로 넘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 일본의 식민 지배로 인해서 이것이 이제 스스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빼앗기고 일본의 고통스러운 식민 지배를 받는 동안 이거 근대 사회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늦어졌다라는 것이 내재적 발전론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하는데 요즘 굉장히 핫한 어떤 이슈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론입니다. 식민지 근대화론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스스로 근대 사회로 넘어갈 수는 없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식민 지배로 인해서 근대 사회로 진입할 수 있었다라는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근대 사회라는 게 굉장히 핫한 어떤 핵심 주제인데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근대 사회는 이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이루는 어떤 현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체제이죠. 주로 위에 있는 이제 내재적 발전론은 이제 역사학계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아마 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거의 99.9%가. 그래서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는 시기는 누구나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가 고통스럽고 도움이 전혀 안 되는 시대. 우리에게는 오로지 고통만 있었고 이것을 극복해낸 우리 민족이 진짜 대단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자, 근데 이제 식민지 근대화론은 주로 경제학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론입니다. 역사학계의 이런 주장들을 이제 통계나 여러가지 숫자를 가지고 분석해 보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 라는 어떤 이론이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재적 발전론은 이전 방금 말했듯이 이제 근대 사회로 들어가려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적 요소가 필요한데, 그러면 우리 스스로 이제 근대 사회로 들어갈 수 있었다라는 어떤 근거들을 찾아내야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식민지 시대 이전에 있었던 조선 시대에서 우리가 이 민주주의적 요소와 자본주의적 요소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 이론이 성립하려면. 자, 근데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실 조선이 어떤 왕조 사회였고, 이 왕조 사회를 뒤엎으려는 어떤 민중들의 어떤 과감한 봉기나 이런 혁명 같은 것들은 사실 성공하지 못했죠. 있었는지 존재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본주의적 요소를 찾는 데 집중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조선 후기 역사에서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찾아낸다면 우리가 식민지 시대 이전에 충분히 자본주의를 어떤 찾아가려는 씨앗이 이미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적 요소를 많이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자본주의적 요소를 찾아낸 것을 이제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들이 봤던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도 이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2학년 때 배웠던 거라서 여러분 잘 기억 안 날 수도 있는데, 뭐 대동법 실시 이후에 이제 상업이 많이 발달하면서 공인이 활동했었다라는 거, 이런 거 다 까먹었으려나? 그 다음에 지방 장시가 발달했고 보부상들이 활동하면서 상업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어떤 유통망이 형성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모내기법이 도입되면서 이제 농업 생산량이 증가했고, 이제 이런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또 상품 작물 같은 거, 이제
먹고 살기 위한 농업이 아니라 내다 팔기 위한 농업이 발달했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공업도 역시 발달하면서 국가가 원래는 조선 전기 때는 국가가 모든 수공업을 관리했는데 이제는 조선 후기가 되면 개인들이 수공업을 이제 자유롭게 활발히 자신들의 기술을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 중학교 2학년 교과서에서도.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볼 때 우리는 스스로 이제 자본주의적 요소가 발달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발달하고 있는 씨앗이 피어나고 있는 이때 식민지시로 이제 전락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스스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들이 좌절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스토리 라인이 보면 조선시대에는 이런 것들이 성장하고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이제 우리가 짓밟히면서 고통이 시작되었고 해방이 되면서 우리가 전쟁과 가난을 딛고 경제 성장을 시작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라는 게 이 내재적 발전론이 설명하고 있는 우리 역사의 어떤 스토리 라인입니다. 상당히 우리 보면 기분이 좋고 사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우리 민족의 모습,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 내재적 발전론에도 어떤 이제 약점이라는 것들이 우리가 역사의 가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까? 역사에 만약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게 없었더라면 스스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이제 전제인데 이런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사실 이론 자체가 우리가 해방 이후에 이제 일제시대는 누가 보더라도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시대여야만 또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일제시대를 우리가 살기 좋았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뭐 사실 자존심이 사실 좀 허락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정해두고 우리는 그러니까 일제시대 이전에 무조건 이 근대사회로 넘어갈 수 있었다라는 그런 씨앗을 찾아내야 한다라는 그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을 정해두고 이제 근거를 찾으면 우리가 과연 이런 시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좀 설명하자면 식민지 근대화론이 출발하게 된 이유는, 이게 나오게 된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우리가 1970년대 80년대 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엄청나게 이제 증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어디 있을까를 이제 경제학계에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식민지 시기에 우리나라에 설치되었던 여러 가지 기반 시설들이 큰 역할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선은 그런 어떤 자본주의적 요소를 전혀 발달시키지 못한 어떤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왕정 사회에 불과하다라는 게 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식민지 사실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지 우리 사실 잘 이해가 안 가겠죠. 경제학계에서는 수많은 통계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철도 같은 것들은 수업 시간에 배운 적 있습니다. 뭐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이런 거 설치됐다라는 거. 그 다음에 수많은 이제 공장들, 항구, 뭐 대학교, 이런 경제 성장을 위한 기반 시설들이 다 식민지 시기에 설치됩니다. 부산만 하더라도 그 부산역과 부산항 다 지금 일제시대 때 설치된 위치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법과 근대적인 제도들이 도입되고 또 왕정이 폐지됐고, 뭐 조선 왕조가 폐지됐다라는 게 사실 슬플 수는 있지만 사실 시대적으로 보면 왕정이 폐지되는 게 맞는 거죠. 근대 사회로 넘어오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인구 성장률 같은 어떤 통계률, 그 다음에 이제 수많은 문물들을 수용해오는, 우리가 사실 일본과 같은 나라가 되면서 우리나라의 어떤 똑똑한 유학생들이 일본으로 많이 넘어가서 일본에서 많이 공부를 하고 돌아옵니다. 이런 유학생들의 존재, 일단 통계자료 하나만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자, 일단 뭐 경제 성장률이나 뭐 인구 증가율이나 뭐 산업 구조의 어떤 변화율 같은 것들인데, 뭐 경제 성장률도 국내 총생산도 이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인구 같은 것들을 보면 우리가 굉장히 일제시대에는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대라고 알고 있었지만 거의
천만 명 가까이 인구가 증가합니다. 이런 통계들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여러분? 분명히 살기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시대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인구가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 2500만 명으로 증가하려면 거의 이게 성장률이 엄청나죠. 그 다음에 농업도 꾸준히 줄어들고 공업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이런 통계를 보면 일제시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틀에 맞춰 본다면. 자,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제 스토리라인은 이렇습니다. 조선은 사실 뭐 몇백 년 동안 발전이 거의 없었고, 그런 발전이 혹시나 있었다 하더라도 이제 근대 사회로 들어갈 만큼은 절대 아니었다라는 그런 어떤 뒤떨어진 시대였고, 근데 이제 식민지 시기에 기분은 나쁘지만 일본이 우리를 통치하면서 어떤 자본주의 경제 성장에 기초적인 어떤 도입이 되는 시기였다라는 거. 그래서 해방 이후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경제 성장을 지금처럼 이루어냈다라는 게 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어떤 설명입니다. 자, 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또 약점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우리가 경제 성장만 가지고 일제시대를 본다는 것이 과연 어떤 시대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걸까? 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사실 감정적으로 이 이론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근데 사실 학문이라는 거는 어떤 기분이 나쁘더라도 논리적으로 치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우리가 만약에 이 논쟁에서 패배해서 역사 교과서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쓰인다고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본다면, 이런 역사 교과서를 우리가 후손들이 배우는 것을 우리가 허락할 수 있을까? 사실 근데 논쟁에서 지면 허락할 수밖에 없을 텐데. 자, 어쨌든 이게 우리가 이제 일제시대를 계속 배울 텐데,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이런 것들을 머리에 넣어두면서 한번 일제시대를 배우면 좀 더 재미가 있을 것이고, 최근에 나오는 많은 역사 관련 논쟁들, 역사 관련 뉴스들을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